노화에 따른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질문입니다. 노화가 되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하가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기능들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문제 한번 볼게요. 폐활량이 증가할까요? 아닙니다. 저하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폐활량도 떨어지게 된다, 기능이 저하가 된다라는 거고, 폐활량이다라고 하는 건 폐가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 능력 당근 떨어지게 될 거고요. 심박출량 떨어지게 될 겁니다. 심장이 짜주는 혈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필요한 기능들도 떨어지게 됩니다. 골격이 그렇죠, 작아지게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필요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더라. 요것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번이요. 감각이 예민해질까요? 아니지요. 감각도 떨어지게 된다. 둔화가 된다. 노인성 난청 환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질문입니다. 노인성 난청이다 라고 하게 되면 노인이 되다 보니까 노화 때문에 청력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 될까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입을 가리고 크게 말한다. 맞나요? 가리면 안 돼요. 제대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입모양을 보면서 대화 내용을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모양이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이요. 천천히 또박또박 낮은 음으로 말한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요. 낮은 음이에요. 고음으로 하게 되면, 높은 음으로 하게 되면요. 오히려 잘 못 들어요. 노인성 난청이 되었을 때는 고음을 듣게 되면 오히려 소리가 왜곡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친다고 해서 잘 들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도록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낮은 음으로 정확하게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요. 복잡한 내용은 긴 문장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맞나요? 아니지요. 이렇게 어렵게 길게 말하는 거 좋지 않고요. 잘 들리지 않으시니까 간단하고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4번이요. 의사소통할 때에는 눈짓이나 몸짓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대화 내용을 소리로만 잘 전달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라던가 눈짓이나 몸짓과 같은 것들을 같이 해주시게 되면 대상자분들이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는요, 눈짓, 몸짓, 얼굴 표정 이런 것들도 잘 보이게 같이 해주시게 되면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분들, 환자분들도요, 보다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크게 소리쳐 말한다. 맞나요?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소리치게 되는 것, 고함을 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소리를 잘 못 듣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주 나오고 있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게 되는데요. 1번이요. 5에서 10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점안한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높습니다. 보통은요, 1에서 2 정도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점안하도록 합니다. 점안이다 라고 하는 건 점자가 한자로 떨어뜨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눈에다가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약 용액을 점안한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높이에서 안약을 넣어야 된다고요? 그쵸. 1에서 2cm 정도 높이에서 너무 높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이요. 윗 눈꺼풀의 중앙에 맞을까요? 아닙니다. 위에가 아니고요. 그렇죠. 아래쪽의 눈꺼풀의 중앙에 안약 용액을 점안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눈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아래쪽 부분을 살짝 잡아당겨요. 그러면 공간이 생길 건데 그 중앙에다가 안약 용액을 점안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안약을 넣은 다음에 비로간을 가볍게 눌러준다? 예,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비로간을 가볍게 눌러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밑줄하고 별표까지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비로간이라는 용어가 많이들 생소하실 겁니다. 우리 몸에는요, 비로간이 있어요. 코랑 우리 눈에 있는 눈물샘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코가 있죠. 그러면 눈과 코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관이 있는데 요걸 우리는 비루간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안약을 넣었어요. 그러면 안약이 눈에 머물러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루관을 통해서 새지 말라고 이 눈의 안쪽 부분을 약 30초 정도 꾹 하고 눌러주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눈에 안약이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루관이 있어서 우리가 안약을 넣었다 라고 하게 된다면 눈의 안쪽을 잠깐 눌러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안 그렇게 되면 안약 용액이 바로 새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 콧물도 같이 나죠. 그거 왜 그래요? 그렇죠. 비루관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약을 넣을 때 대상자가 아래를 바라보게 한다? 아니죠. 위쪽을 바라보게 해야지만 약을 넣기가 좋고요. 5번이요. 투여 전에 멸균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눈을 닦을 때는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의 방향으로 닦아야 된다?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 비루관 용어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재가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얘기하게 될 텐데 우리가 대신 수행하게 되는 업무 어떤 것들에 한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상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서비스만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만 우리가 대신 수행할 수가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보기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텃밭을 가꾸는 것, 은행에 방문하는 것,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일, 거실 유리를 닦는 일 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는 것들은 대상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될 겁니다. 또 다른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병원에 같이 가는 것,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거고요. 함께 산책하는 것, 이런 것들도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업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대신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텃밭을 가꾸는 것, 반려동물 보는 것,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 거실 유리를 닦는 것, 이런 것들은요.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서비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워야 되나 라고 해서 많이 조금 막막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대상자에게 연결이 되는 거야. 대상자의 건강, 생활 이런 것들과 연결된 서비스에 해당이 되나? 요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어르신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한 업무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손주에게 줄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한다면 이건 어떨까요? 그렇죠.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업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탈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탈수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에 불이 빠진 상태, 체액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죠. 5번이 됩니다. 우리 몸에 물이 없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하게 될 거고요. 입도 바짝바짝 마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혈변 나오고 있습니다. 혈변이 무엇이죠? 대변을 봤는데 혈액이 섞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혈변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야간뇨는 뭘까요? 소변을 봤는데 야간에 봐요. 밤에 보는 거 있을 때 우리가 야간뇨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전신에 부종이다. 부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 붓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탈수와는 반대되는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탈수는 물이 없는 거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 몸에 물이 많아졌다, 부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종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체중이 증가한다. 물이 없게 되면요. 체중이 오히려
빠질 수가 있겠지요. 요거는 적절하지 않은 보기가 될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요. 탈수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불이 없는 상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건조해질 거야.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고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게 되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고르지 않은 길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요거는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휠체어를 우리가 끌어들일 거예요. 그랬을 때 고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5번. 휠체어를 약간 뒤로 젖힌 상태로 어떻게 하면 돼요?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 이동한다.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휠체어가 있게 될 텐데요. 앞바퀴가 살짝 들리도록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뒷바퀴를 댄 상태에서 했을 때 좀 더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걸 기억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겁니다. 휠체어를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휠체어를 약간 뒤로 젖힌 상태로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려서 이동한다. 암기하도록 합니다. 대상자의 손발 청결을 위한 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둥근 형태로 손톱을 잘라준다. 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손톱을 자를 때는 손가락의 모양에 따라 둥글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만 발은 좀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발과 같은 경우에는요. 둥글게 자르게 되면 발톱의 가장자리가 살을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가 나타나기 때문에 발톱을 자를 때는요. 둥글게가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잘라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손톱은 둥글게 잘라주면 되고요. 발톱이다 라고 했을 땐 일자로 잘라주어야 된다. 2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손은 찬물에 담근 다음에 깨끗이 씻는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가 두어서요.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갔다가 깨끗이 씻을 수가 있을 거고. 3번이요.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닦아? 위생을 유지한다? 아닙니다. 너무나 자극적인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누와 물로 깨끗이 닦으면 되는 거고 발가락 사이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잘 건조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4번이요. 각질의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권장한다. 맞나요? 아닙니다. 각질 제거랑 모직 양말은 상관이 없고요. 특히나 모직과 같은 것들은요. 자극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면제품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죠. 각질이 라고 하게 된다면 로션과 같은 것들을 발라서 좀 완화할 수가 있을 거고요. 모직 양말은 권장하지 않는다 기억하도록 할게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걸 권장한다고요? 그렇죠. 면제품을 권장하고 있다. 5번이요. 발에 튀는 손톱깎이를 사용해 완전히 제거한다. 맞나요? 아닙니다. 뭔가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함부로 제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가 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요. 바로 보고하는 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다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손톱은 어떻게? 손가락 모양에 따라서 둥글게 자르면 되는 건데 발톱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톱의 가장자리가 살을 파고 들어서 상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발톱을 자를 때는 일자로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도록 하죠. 일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를 위한 올바른 방법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변 주머니 관리를 할 거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게 중요하게 될까요? 맞아요. 소변이 묻는 거다 보니까 깨끗하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소변 주머니라고 하는 건 아래에 있는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죠. 요렇게요. 위쪽에는 줄이 있을 거고요. 요거는 대상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변 줄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변이 대상자로부터 또로로로 내려오게 될 거고요. 이 주머니에 모이게 될 거고 우리는 2-3시간마다 소변량이나 색깔을 확인해서 배출구를 통해서 비워주는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이요. 소변 주머니는 매일 새 것으로 교체한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교체하는 것은 우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게 될 거고요. 더군다나 소변 주머니다 라고 하는 건요. 특별히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혹은 정해진 주기가 있지 않는 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교체하는 건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라는 것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볼게요.
분뇨관과 소변 주머니를 분리한 다음에 소변을 버린다? 아닙니다. 우리가 소변을 버리는 방법은요.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변을 비우고요. 배출구를 잠급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 다음에 제자리에 꽂아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데요.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 배출구를 통해서 소변을 비우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뭐래요? 맞아요. 이 부분에 소변이 묻어 있을 거니까요. 알코올 솜으로 꼭 닦아 주어야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별표까지 쳐보도록 하죠. 배출구를 잠가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 다음에 이 옆에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를 꽂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변 주머니를 관리할 거다라고 하게 된다면 중요한 업무는 뭐다? 그렇죠. 2-3시간마다 소변량과 색깔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소변을 비워주게 될 겁니다. 비울 때의 방법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쪽을 통해서 소변을 비웠습니다. 꼭 잠가줘야겠죠. 잠그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쪽에 소변이 묻어 있을 거니까 알코올 솜으로 닦아줘야 된다. 그 다음 제자리에 꽂아주면 된다. 요 3가지는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배출구, 잠그기, 간혹 가다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절대 까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알코올 솜으로 닦는 것, 그 다음 제자리에 꽂아주는 것, 요 3가지 단계는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쓰러진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의 속도로 적절한 것은 요거는요 밑줄까지 그리고 별표까지 해두시면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쓰러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할 수가 있을 건데요. 가슴 압박은 어떠한 속도로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분 동안에요.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해야 된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별표 한번 더 쳐볼게요. 그리고 암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가슴 압박의 속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1분 동안에 100에서 120회가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될까라고 고민하진 않으셔도 돼요.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이 정도 속도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속도가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속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암기해 볼까요?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을 시행하게 될 텐데 이때의 속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당 1분 동안에 100에서 120회를 가슴 압박해야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오른쪽의 판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대상자를 돌보실 때 지팡이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별표까지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암기해 두도록 할게요. 지팡이를 갖고 있는 오른쪽의 편마비 대상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오른쪽 한쪽에 마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팡이를 잡을 때 지팡이를 오른쪽으로 잡을까요? 왼쪽으로 잡을까요? 그렇죠. 한쪽에 마비가 있는데 오른쪽에 마비가 있으니까 잡을 때는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아마 왼쪽으로 잡게 될 겁니다. 요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계단을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계단을 올라갈 때는요, 항상 지팡이가 먼저 가게 됩니다.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팡이를 갖고 있는 대상자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팡이를 먼저 올려주고 내려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계단을 올라갈 때요, 그럴 때는요, 어떤 발이 먼저 갈까요? 오른쪽이 갈까요? 왼쪽이 갈까요? 그렇죠. 왼쪽이 가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건강한 쪽이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남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팡이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있다. 한쪽에 마비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먼저 계단에 올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 발은 뭐라고요? 건강한 쪽 발이,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가서 끌어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지건,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지건의 순서로 하게 되는 거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같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요 너무 쉬워요. 이거의 반대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직원이었죠. 지팡이 다음에 건강한 쪽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내려갈 때는 반대이기 때문에요. 지팡이 다음에 불편한 쪽이 먼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까지 암기하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반대야 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를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검. 그 다음 마지막에 불편한 쪽이 가게 될 겁니다. 지금의 문제에서는 오른쪽이 불편하다고 했으니까요. 오른쪽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편마비 환자가 있고요.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건의 순서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건. 그러면 우리 보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2번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마비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건강한 쪽이 왼쪽이 될 거니까 지팡이 왼발 마지막에 오른발 순서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계단을 내려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라고 있죠. 지팡이는 원래 항상 먼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 두 개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계단을 내려갈 거다라고 하게 된다면 불편한 쪽을 먼저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 환자는 오른쪽이었죠. 그래서 오른쪽 그 다음 왼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계단을 오를 때만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할게요. 오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팡이 다음에 건강한 쪽이 먼저 올라가고 마지막에 불편한 쪽 지건의 순서로 가더라. 저작 및 연하곤란 대상자의 식사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저작이라고 하는 거는 씹는 거를 얘기하게 되고요. 연하곤란이다. 곤란이 있는 건데 연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연하라고 하는 건 삼키는 걸 얘기하거든요. 결국 삼키는 게 잘 되지 않는 대상자다. 씹는 것도 잘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대상자분들은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쵸. 음식을 제대로 씹거나 삼키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살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식사한다 맞나요? 아니죠. 빠르게 먹게 되면 안 그래도 씹거나 삼키는 게 힘드는데 더 사례가 잘 걸릴 수 있을 거고요. 불편함이 생기게 될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식사를 하는 게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이요. 떡류는 자르지 말고 바로 먹는다? 아닙니다. 떡과 같은 것들이요. 특히나 잘 막힐 수가 있어요. 제대로 씹어 먹지 않게 되면요. 들러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게 잘라주는 게 필요하게 될 거고요. 잘 씹어서 충분히 씹은 다음에 삼키는 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누워서 앉아서 취한다? 여러분들 바로 눕게 되면 제대로 소화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잘 넘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식사 후에는 그래도 20-30분 정도는 앉아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게 될 거고요. 밥을 국 또는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요거 우리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국이나 물에 말아 먹게 되면요. 후루룩 하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살에 걸릴 수가 있어서요. 우리가 요렇게 저작이라던가 연하곤란 대상자다라고 했을 때 국이나 물에 밥 말아 먹지 마세요 라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큰 숟가락을 이용하며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눈다? 아닙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필요하게 될 거고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잘 못 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살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저작, 씹는 거라던가 연하곤란, 삼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좀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다 라고 했을 땐 살에 걸리기가 쉬우니까 잘게 잘라서 조금씩 천천히 먹는 게 필요하게 될 거고요. 특히나 국이라던가 물에 말아 먹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 후루룩 하고 넘어가게 되면 살에 걸릴 수가 있더라.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앉은 자세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약간 동안은 20-30분 정도는 앉아 있도록 해야 된다. 성희롱 행위 중 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성희롱 행위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언어에 의한 것, 육체적 행위, 그 다음 시각적 행위가 있고요. 이것들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언어적인 게 뭔지, 육체적인 게 뭔지, 시각적인 게 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희롱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고 각각의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이요. 포옹 등의 신체에 접촉하는 거, 요거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육체적인 행위에 해당이 될 거고요. 특정 부위를 만지는 것도
그렇죠. 육체적인 행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등을 보여준대요. 보는 거니까 시각적인 행위에 해당이 될 거고요. 팩스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음란한 편지, 그림을 보낸답니다. 보낸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각적인 행위에 해당이 될 거고요. 5번이요.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한답니다. 요거는요, 말과 관련된 거니까 언어적인 행위가 될 거지요. 정답은 5번.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평등권이 됩니다. 이름 그대로 평등할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아야 될 평등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들도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요양보호사의 기본적인 권리다,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들이 있다라고 할 때 평등권,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권리, 그리고 자유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 노동과 관련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쵸. 노동과 관련된 권리에 해당이 될 거고요. 노동을 할 때 휴식이나 여가를 누려야 된다. 이것도 노동과 관련된 권리가 될 겁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자유가 들어가죠. 그쵸. 자유권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사상이나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죠. 자유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 요양보호사의 평등권과 관련된 것들은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어떤 건지 헷갈리지 않도록 할게요. 어떤 거래요? 평등한 것, 차별받지 않는 것, 요거를 연결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점차 적응을 하게 될 텐데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별표까지.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 그렇죠. 상실감이에요. 배우자를 사별하면서 잃게 되었구나. 상실감을 처음에 겪게 되는 거고요.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3단계가 되었을 때는요. 개척하게 돼요.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게 되더라. 특히나 1단계에 대한 것들은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1단계는 상실감. 사별을 하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적응하는 단계 중 1단계는 상실감.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녀가 독립을 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이라던가 외로움, 상실감을 의미하는 것.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가 독립을 하면서 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증후군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의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둥지가 비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아, 이게 뭐였지? 정확하게 연결해서 암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녀가 독립을 해서 집을 떠난대요. 둥지를 떠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둥지를 떠났으니까 비어있게 되죠. 그래서 우린 그때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암기해 볼게요.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느끼게 되는 슬픔, 외로움, 상실감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빈 둥지 증후군.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요,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 딱 말씀드릴 거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은요,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하게 돼 있죠. 그러면 신청자의 집에 공단의 직원들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장기 요양 인정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게 될 거고요.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류들도 한꺼번에 제출하게 될 텐데 어디에다 제출하게 되는 걸까요?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판정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표현합니다. 등급을 판정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고서 심의 판정을 하게 될 거고, 결론적으로 몇 등급이다,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요,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심의 판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명칭 정도는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뭐라 그랬죠? 등급을 판정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등급판정위원회. 다시 한번 암기해 볼게요.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등급을 판정하는 곳은 뭐라고요? 등급을 판정하는 곳이니까 등급판정위원회. 거기에서 심의 판정을 해서 등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결론 짓게 될 겁니다.